수교재 6단원 확률과 통계 교수학습 이론 및 실제 요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내용은 확률과 통계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해당하는 교수학습 이론, 그리고 공학적 도구의 활용 사례와 확률과 통계 지도에 관한 교육 과정, 그리고 수업 분석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그렇듯이 이 개종 교육 과정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가능성이라는 영역명에 해당하고요.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는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는 통계는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고 두 집단을 비교하며 자료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활용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능성을 확률로 수치화하면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을 실천하고 생활 속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반이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때 실천해야 하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배우는지 중학교 1, 3학년군의 내용 요소를 보시면요. 학생들은 대표값과 도수 분포표와 상대 도수, 경우의 수와 확률, 삼포도와 상자 그림과 삼전도를 배우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문장으로 보시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자료를 관찰하고 정리하여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 상대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고 확률과 그 기본 성질을 이해하며 간단한 확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앙값, 최빈값, 평균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구하며 분산과 표준 편차, 산점도 관련 내용을 다룹니다. 대표값과 산포도를 구할 때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대표값을 선택하고 각 대표값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에 대해서 다루는 게 중학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1호 교육과정이잖아요. 2가 되면 우리가 산점도를 다룰 때 4분위 수와 상자 그림이 추가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을 볼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수학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했죠. 수학에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순열과 조합을 다룹니다. 이후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는 자료 처리 능력과 통계적 추론 능력을 신장시키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경우의 수에서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를, 확률에서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확률의 성질과 활용, 조건부 확률을, 통계에서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이항 분포, 정규 분포, 통계적 추정을 다룹니다. 이 교육 과정으로 오면요. 수학이라는 과목명은 공통수학 1으로 바뀌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원순열을 배운다고 되었었는데 원순열이 제외됩니다. 확률과 통계의 의의를 따져보면 확률과 통계 영역에서는 정보와 자료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얻어진 정보나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따라서 확률과 통계 학습에서는 지식을 암기하거나 맹목적으로 계산만 하는 활동보다는 문제를 실제적인 맥락에서 제기하고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고 해석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의 학습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확률과 통계의 지도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수교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형광펜으로 칠하는 내용이 주요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공부하실 때는 키워드는 비워두고 암기하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이긴스는 기대값을 중심 개념으로 하여 확률 이론을 전개하고 확률 개념을 무정의 용어처럼 구체적인 정의 없이 도입하였습니다. 베르누이의 대수의 약법칙은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정하고 관찰 횟수를 늘리면 미지의 확률에 대한 개연적 확실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플라스의 중심 극한 정리는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무한히 커지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갈톤보드를 통해 중심 극한 정리의 의미, 즉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과정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잘 알려진 정규 분포를 이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콜모고로프의 공리적 확률은 우연성이나 무작위성 같은 문제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체계화하고 무한시행 등 일반적이고 좀 더 복합적인 확률적 상황으로 이론적 논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학적 확률의 정의 문제점 두 가지를 말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무한인 경우에도 확률을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라플라스의 확률적 정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각 경우가 일어날 정도가 동등하다라는 것은 확률이 같다라는 뜻인데 아직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확률 정의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합니다. 통계적 확률은 실험을 통해 확률을 정의한다고 가정하였지만 무작위성을 만족시키는 실험을 설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률을 알아야 하고 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작위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의 순환에 빠진다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오차는 관측된 값과 실제 값 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것이 최소화되어야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플라스는 최소 제곱법을 확립하였습니다. 확률과 통계의 교수학습 관련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PC바이는 확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확률에 대한 자연스러운 직관을 거부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인간의 행동 자체가 확률적이기 때문에 확률 교육에서는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C바이는 확률 교육을 통해서 귀납적 사고방법의 가치와 역할을 가르쳐야 하고 이미 발달된 직관의 한계를 이해하고 수정하여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표성에 의한 확률 판단 전략에 의해 동전 6개를 던지면 앞, 뒤 보다는 앞, 뒤, 앞, 뒤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애플과 같이 A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다이어그램과 같이 A가 세 번째 오는 단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의한 확률 판단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87654321 곱의 어림값을 1, 2, 3, 4, 5, 6, 7, 8 곱의 어림값보다 평균적으로 큰 값을 제시하는 것은 조정과 고정 전략 때문입니다. 비가 올 확률이 60%라고 하면 비가 올 것으로, 40%라고 하면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결과 중심의 판단 전략이 확률 판단 상황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도수에 관한 정보보다는 인과적 정보에 주목하여 비가 올 확률 70%에 대해서 습도가 70%이기 때문에 또는 하늘의 구름이 70%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쇼네시의 4가지 확률적 사고 수준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빈칸에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단어와 뜻을 익히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생 단계의 확률적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간단한 문제 상황의 수학적 확률 또는 통계적 확률 개념을 적용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실제적인 확률적 사고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알고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원시 확률적 사고는 과거의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우연이나 무작위 사건의 의미를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비확률적 사고는 우연 현상이나 무작위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주목한다고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다음 표본 공간 개념의 발달 수준에 대한 정리인데요. 각 수준별 판단 준거를 읽고 그에 해당하는 수준을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단일 사건의 모든 경우를 불완전하게 나열하는 수준을 주관적 사고 수준이라고 말하고요. 단일 사건의 모든 경우를 나열하지만 제한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은 전략을 사용하여 복합 사건의 모든 경우를 나열하는 경우를 이행기라고 부릅니다.
전략의 일부를 활용하여 복합사건의 모든 경우를 나열하는 것을 비형식적 양적 사고 수준이라고 부르고요. 전략을 활용하여 둘 또는 세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의 모든 경우를 나열하는 것을 수치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버트랜드의 현이라고 부르는 패러독스에 관해서 정리한 표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모든 해법을 다 기억하고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해법을 보고 구하는 확률을 구하고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말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반지름이 R인 원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과 만나는 직선을 생각했을 때 이 그림과 같은 현의 길이를 S라고 하는 거죠. S가 A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안에 있어야 크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는 반지름 R의 원의 넓이 분의 반지름 R1인 원의 넓이가 확률이 되기 때문에 확률이 4분의 1이 나오고요. 영역을 구분해서 구했을 때는 지름분의 구간 i의 길이가 돼서 2분의 1. 그리고 3번과 같이 현의 양 끝점을 각 PQ라고 하고 Q에서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이 베타의 범위에 따라서 언제 더 클지 작을지 구분하게 되어서 확률이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 다 어떻게 구하든 오류는 사실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확률이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은 임의성 또는 임의의 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학생들의 말을 읽고 표본 공간 개념의 발달 수준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빨간색과 흰색 부분으로 분할된 회전판을 돌릴 때 어느 것이 더 많이 나올까 하는 교사의 질문에 빨간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대답한다면 주관적 사고에 해당하고요. 원판에 빨간색과 흰색 두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색이 차지하는 넓이가 같지 않아서 일어날 가능성이 동등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색을 정확하게 포함시켜서 표본 공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넓이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같지 않다는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적 사고에 해당합니다. 자료의 변이성 속에서 규칙성을 찾는 것이 통계적 사고 과정입니다. 와일드와 펜쿡은 실험을 설계하여 탐구하는 상황은 문제, 계획, 자료, 분석, 결론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뒤에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일드와 펜쿡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본적인 통계적 사고를 자료의 필요성 인식, 수량화, 자료의 변이성 탐구, 통계 모델의 비추어 추론, 통계와 맥락의 통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료의 변이성을 탐구하지 못하면 자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예측을 할 수도 없게 되어서 결국 조사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탐색 자료 분석에서 저항성은 일부 자료가 파손되어도 자료 전체에 대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프의 현시성은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그 그래프를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프루이덴탈은 확률과 통계 교육에서 현실과 단절된 추상 체계로 다루는 것과 수량적인 자료로 가득한 계산 패턴 체계로 다루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탐색하는 상황이 배제된 상황은 통계적 사고 방법의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커는 프루이덴탈의 관점을 반영하여 코끼리 수의 합을 추정하는 과제를 개발했는데 이는 통계 영역에서 현실 맥락을 활용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수학사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 학생의 설명이 타당한지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쓰면서 이 학생의 수학적 사고와 관련 있는 수학적 추론을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으로는 심슨의 패러독스의 단순화대한 내용인데요. 각 학과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입학률을 보였다면 당연히 전체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입학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은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체로 확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입학률을 비교하면 여학생의 입학률이 9분의 5로 남학생의 입학률 10분의 6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학과 1과 학과 2에서는 여학생의 입학률과 남학생의 입학률이 각각 5분의 2와 3분의 1로 여학생이 더 크고 4분의 3과 5분의 7로 여학생이 더 크기 때문에 학과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큰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분이 성립하기 때문에 전체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한 것은 유추에 해당하지만 이는 잘못된 유추에 해당합니다. 확률과 통계 교수학습 실제 파트로 넘어가서 교육과정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맨 앞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봤으니까 성취 기준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성취 기준의 해설과 유의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 밑줄 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1, 3학년 군에서 보면 대표값에는 초등학교에서 학습한 평균 이외에도 중앙값, 최빈값이 있음을 알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대표값을 선택하여 구해보고 각 대표값이 어떤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토론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 도수는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 분포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간단히 다루고 상대 도수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통계적 탐구 문제를 설정하고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수집하게 합니다. 수집한 자료를 자료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표, 그래프, 수치 등으로 나타내서 분석하게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탐구 문제와 연결하여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는 인터넷 검색, 웹 기반 소프트웨어, 통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게 하고 수집한 자료나 분석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하여 계획을 수정하고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등 통계적 문제 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는 두 경우의 수를 합하거나 곱하는 정도로만 다루고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되는 등 복잡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확률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구한 상대 도수로서의 의미와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의 의미를 연결하여 이해하게 합니다. 경우의 수의 비율로 확률을 다룰 때 각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가정한다는 점에 유의하게 합니다. 2에서만 나온 내용이죠. 상자 그림을 다룰 때는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하고 해석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서 상자 그림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합니다. 상자 그림은 여러분이 통계적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보면 최대값, 최소값, 4분위수 해당하고 중앙값 해서 통계적 표로 나타낸 이런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얘를 상자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다룹니다. 고1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는 성취기준 해설이 없고요. 선택과목 중 확률과 통계에서 성취기준 해설 중에서 알아야 되는 것만 뽑아놨습니다. 표본 추출이 모 집단의 성질을 예측하는 기본 조건임을 이해하게 해야 하고 표본 추출 방법은 임의 추출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 간단하게 다룹니다. 표본 평균 및 표본 비율은 추출한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모평균 및 모비율의 추정에 관한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모평균 추정은 모 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인 경우만 다루고 모비율의 추정은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만 다룹니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보겠습니다. 중학교 1, 3학년 군에서는
눈금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자료를 부정확하게 나타낸 표나 그래프에서 오류를 찾는 활동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갖게 해야 합니다. 나머지 공학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재를 주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읽어보기만 하고 암기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통수학 1, 2 교육과정이죠. 1호에서는 수학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외워야 할 것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이해하게 하고 이들이 적용되는 상황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이해하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만의 그 구체적인 예를 찾아놓는 게 좋습니다. 순열의 수와 조합의 수를 구해보는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고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태도를 기르게 합니다.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로 넘어오면요. 항이 3개 이상인 다항 정리에 관한 문제와 허수단위 i가 포함된 이항 정리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계를 이해하고 통계적 확률을 다룰 때 충분히 많은 횟수의 시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학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의 소재를 활용하여 조건부 확률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요. 조건부 확률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로 이해하게 하고 사건의 시간적 순서나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사건 이상에서 서로 배반이거나 서로 독립입을 가정한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밑줄 치지 않는 것은 그냥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식을 증명하는 문제 다루지 않고요. 불확실성의 해석에 대한 통계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추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게 합니다. 교과서의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동전을 던지는 실험 상황으로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상대 도수를 구하게 하고 던진 횟수가 늘어날수록 앞면이 나온 상대 도수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지를 추측하게 함으로써 통계적 확률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지만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업의 이해로 넘어오면 극단적 교수 현상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배경화와 개인화는 형식화된 지식이 생명을 찾는 과정을, 탈배경화와 탈개인화는 방만하게 확장된 지식이 안정된 표현 형태로 정돈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확률 통계 지도보다 현실 맥락이나 컴퓨터 환경 이해에 수업의 초점이 옮겨가는 경우를 메타인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현실 맥락이나 컴퓨터 환경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확률과 통계 내용을 공식으로만 지도하게 되면 학생들은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기계적으로 공식을 암기하고 반복하여 연습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를 형식적 고착 현상이라고 합니다. 탈배경화와 탈개인화 과정을 강조하면 수학적인 사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시되어 있는 명백한 힌트에 의존하여 학습하게 되어서 토파즈 효과 혹은 토파즈식 외면치레라고 부르는데요. 토파즈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학생들의 행동이나 표현이 탈배경화와 탈개인화의 핵심을 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그러한 것으로 과대평가하는 경우를 조르단 효과 혹은 조르단식 외면치레라고 부릅니다.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대상 수준은 구체적인 수학적 대상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수준을 말하고 메타 수준은 대상 수준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수학적 대상들을 파악하고 조절하는 포괄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수준을 뜻합니다. 탈배경화와 탈개인화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메타 수준에서의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요.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는 자료 집합을 생성하게 하는 것. 보통은 자료 집합을 주고 어떤 대표값이 좋겠는가 하는 수업을 하는데 그 반대로 하게 하는 수업이었죠.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가역적 사고를 촉진하게 돼서
메타 수준의 학습을 유도하게 되고 그 결과로 탈배경화와 탈개인화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공학적 도구의 활용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학생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큰 수의 법칙이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클 때 상대도수가 모비율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이것은 잘못된 설명인 거죠. 큰 수의 법칙은 시행횟수 n이 충분히 크면 상대도수가 모비율이 된다는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시행을 충분히 반복했을 때 상대도수와 모비율의 차이가 작아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커진다라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갈톤보드에 공을 내려보내는 실험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수업이 의미하고 있는 뜻을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곳으로 공이 이동할 확률은 0.5고 공은 512개인 상황입니다. 이 확률과 공을 변화시키면서 관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러면 공의 개수가 많을수록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서 중심극한 정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확률과 통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사실 제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수개념의 조작적 구성, 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는 내용하고요.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책이 수교재 책이랑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하는 수학교육과정 및 교재론을 같이 해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인데 평가에 관련된 문제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수교재 외에도 수학 교육과정 문서에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 정리하는 거랑 그리고 수학과 평가에 관련해서 외워야 하는 부분 모델링 포함해서 그 두 가지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